평양 순안국제공항의 활주로는 언제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기름 냄새와 그 아래에서 각 잡힌 유니폼을 입고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직업 같아 보이죠. 고려항공 승무원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평양의 하늘을 누비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유일한 자부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한 빨간색 유니폼 안쪽으로 얼마나 눅눅한 땀과 공포가 스며들어 있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지민이와 저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사이였어요. 기내에서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을 때도 우리의 등 뒤에는 항상 보위부 요원들의 서늘한 시선이 꽂혀 있었거든요. 입꼬리는 올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항상 계산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실수한 말은 없는지, 행여나 짐 속에 숨겨둔 외부 물건이 발각되지는 않을지 1분 1초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북경에 도착해 잠시 머무는 그 짧은 시간조차 우리에겐 감옥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승무원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거닐며 커피를 마시지만 우리는 호텔방 안에 갇혀 서로의 동선을 감시해야 했거든요. 지민이가 창밖을 보며 낮게 읊조리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은혜야,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자기 발로 걷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혹시나 방 안에 도청 장치가 있을까봐 우리는 입을 막고 서로의 손을 꽉 잡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밤의 한반도는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남쪽은 눈이 부시도록 환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북쪽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거든요. 그 어둠 속에서 보위부 간부가 다가와 저에게 다정하게 묻더군요. 이번 출장에서 누굴 만났는지, 혹시 이상한 비라나 정보를 접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의 배려로 무사히 임무를 마쳤다고 말이죠. 그날 밤 공항 숙소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는데 지민이가 제 옷깃 안쪽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내더군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바깥 세상의 소식들이었습니다. 지민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화려한 유니폼은 이제 우리에게 옷이 아니라 언제든 목을 조일 수 있는 올가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경비병의 구둣발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위협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객실 창밖으로 보이던 캄캄한 바다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 같았어요. 동료였던 정훈이 동무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그 서늘한 기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위부 지도원이 들이닥쳐 정훈의 방을 샅샅이 뒤지던 그 눈빛, 사람의 눈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안광이었죠. 그들은 정훈이가 남조선 라디오를 몰래 들었다는 죄목을 씌워 숙청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와 저는 지난달 선상창고 구석에서 아주 잠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제 이름이 적힌 명단이 그들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할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던 제가 그날은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아주 맑아지더군요.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오히려 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짐을 꾸렸습니다. 챙길 것은 많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제 목숨줄이나 가름없는 작은 칼 한 자루가 전부였지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기계 소리와 웅웅거리는 엔진음이 마치 저를 붙잡으려는 감시자의 발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원들의 눈을 피해 갑판으로 나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어요. 어둠 속에서
마주친 보이부원의 그림자를 피해 환풍구 옆에 납작 엎드렸을 때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이 났습니다. 숨을 죽이고 또 죽였지요. 배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오히려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더군요. 갑판 끝에 서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는데 문득 고향에 계신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자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까요?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뒤편에서 구둣발 소리가 다급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제 방을 열고 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파도가 온몸을 때리는 그 짧은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물 속으로 깊이 가라앉으며 올려다본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기묘한 안도감이 일렁였습니다. 이제 이 배 위에서의 지옥 같은 감시는 끝났고 비로소 저만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니까요.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숨을 몰아쉬며 저는 어둠 속에서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이 자유를 향한 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덫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만강의 물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와 영수는 비행기 운항 일정이 바뀌는 틈을 타 짐칸에 실려야 할 서류 가방을 챙겨 공항 울타리를 넘어섰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비상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살기 위해 달리는 발걸음에는 공포보다 더 짙은 갈망이 묻어난다는 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젖은 흙바닥을 기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동네 뒷산 같던 국경지대가 그날따라 왜 그리도 높고 험하게 느껴지던지 모릅니다. 가시덤불이 살점을 파고들어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뒤쪽에서 들려오는 군홧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추격대의 손전등 불빛이 밤하늘을 가로질러 우리 머리 위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영수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바닥에 맺힌 식은 땀이 차가운 밤 공기보다 더 서늘하게 느껴지더군요. 강가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두만강은 죽음의 경계선처럼 보였습니다. 거친 물살이 바위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도망치던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된다. 저 강만 건너면 다시는 배고픔에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추격대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멈춰서라. 그 소리에 영수가 저를 밀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빨리 들어가라고. 뒤는 자기가 막겠다고요. 그 순간 저는 두고 온 고향집에 낡은 마루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돌아갈 곳도 없는 우리에게 강물은 마지막 기회이자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가 온몸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하늘 아래 지옥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발밑에서 솟구치는 거센 물살을 헤치며 반대편 기슭을 향해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었습니다. 강 저편에서 총성이 한 발, 두 발 울려 퍼졌습니다. 물보라가 튀어오르고 귓가에는 살기등등한 총탄 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수가 제 이름을 부르며 뒤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거센 물살은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우리를 삼킬 듯 덤벼들었지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보이는 불빛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자유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참으며 물 밖으로 솟아오른 젖은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강 건너편에 추격대가 든 불빛들이
점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낯선 땅에 침묵이 우리를 덮쳐왔습니다. 이제 막 지옥의 문을 빠져나왔지만 이곳이 진정 우리가 꿈꾸던 자유의 땅일지 아니면 또 다른 험난한 고통의 시작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물기에 젖은 몸을 떨며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낯선 산등성 위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들이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어요. 자유라는 게 그저 문 하나만 열면 닿는 곳인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낯선 산맥을 넘고 며칠 밤낮을 흙먼지 섞인 바람을 맞으며 걷는 동안 제 등 뒤에는 늘 누군가의 시선이 꽂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짐승의 눈빛보다 더 차가운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죠. 브로코가 마련해준 낡은 트럭 짐칸에 몸을 구겨넣고 달릴 때였습니다. 덜컹거리는 자체 아래로 흙탕물이 튀어오르고 썩은 집더미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러다 갑자기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것은 공안의 제복,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린 번쩍이는 플래시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더군요. 법문소였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공안에 거친 손길에 지민이는 옆에서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는 제 옷자락을 꽉 쥐는데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제 뼈마디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죠. 신분증을 내놓으라는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끝입니다. 다시 저 끔찍한 고향으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은혜 언니가 나섰습니다. 언니는 짐짓, 태연한 척, 아주 능숙한 말투로 공안에게 말을 걸더군요. 중국어가 서툴러서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우리가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멀리서 온 촌사람들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언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피가 마르고 있었을 텐데 겉으로는 어찌나 평온해 보이던지요. 언니는 뇌물로 챙겨두었던 낡은 지폐뭉치를 자연스럽게 공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숨소리조차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공안의 얼굴이 잠시 굳더니 이내 짜증 섞인 손짓으로 지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을 보니 지민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끄끄거리며 울고 있었죠.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는 지민이를 안아주는데 아이의 몸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게 담은 입술만이 우리가 처한 이 비참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우리는 지금 그림자 속을 걷고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숨바꼭질 같은 탈출이죠. 고향에 두고 온 엄마, 그 따뜻했던 밤 냄새가 그리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지민이의 등을 토닥이며 애써 삼켰습니다. 여기서 울음소리를 내는 건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니까요. 밤은 깊어가고 트럭은 정처 없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스륵 같은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만 의지한 채 다시 다음 은신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언젠가 이 지옥 같은 그림자에서 벗어나 이름 모를 낯선 땅이 아닌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진짜 자유의 땅에 닿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두만강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강물이 아니라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겨울바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뼈마디를 하나하나 쑤셔대는 북조선의 그 혹독한 추위가 강물 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등 뒤에서는 국경수비대 발소리가 들릴 듯 말 듯한데 발밑은 얇게 언 얼음판이라 금방이라도 쩍 소리를 내며 갈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고향집, 따뜻한 아랫목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땔감이 없어 덜덜 떨면서도 내 손을 꼭 잡고 주시던 어머니의 그 투박한 손길, 그게 정말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순 없었어요. 돌아가는 순간 그건 죽음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건 지옥이라도 살아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니까요. 갑자기
저 멀리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 조명탄 하나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순식간에 강바닥이 대나처럼 환해지더군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서 입을 틀어막고 얼음판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수비대 놈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놈들 목소리가 그렇게 공포스럽게 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일원 중 하나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하자 옆에 있던 동무가 그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습니다. 이제는 뛰어야 했습니다. 아니, 기어야 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에 몸을 던지는 건 자살 행위와 다름없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얼음을 깨고 들어간 강물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몸을 찔러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바로 옆에서 동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이 손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시는 서로를 볼 수 없다는 걸요. 물속에서 발버둥을 치는데 물살이 어찌나 센지 몸이 자꾸만 아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굶주림 때문에 죽는 게 일상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얼어 죽거나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강 건너편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불빛 하나가 그렇게 간절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자유라는 거라면 내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기어이 닿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눈을 뜨니 별빛이 강물에 비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이 그 별빛 하나하나에 맺혀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겠죠. 하지만 살아서 저 강을 건넌다면 언젠가 저들을 다시 부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강물은 점점 더 깊어지고 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래도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깊은 곳으로 진입하자 거센 물살이 우리를 휘감았습니다. 저편 언덕 위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수비대들이 강가로 몰려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총성이 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을 뚫고 그저 앞만 보고 헤엄쳤습니다. 저 건너편 이제는 눈앞에 다가온 낯선 땅의 흙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이 좁은 방에 갇혀 지낸 지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오는데 이곳은 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합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벽지 사이로 삐져나온 바퀴벌레들이 제 다리를 스치고 지나가도 감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혹여라도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요. 함께 탈출한 영민 씨는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습니다. 며칠 전 브로커라는 사람이 다녀간 이후로 소식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북조선 땅에서 보위부의 눈을 피해 강을 건널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의 기다림이 몇 배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때는 목숨을 걸고 뛰기라도 했지. 지금은 그저 앉아서 포획당하기만을 기다리는 짐승꼴이 된 것 같아 속이 타들어갑니다. 영민 씨가 제 손을 꽉 잡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돕니다. 고향에 두고 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쯤 옥수수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저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미 반동분자의 가족이라며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 한구석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파옵니다. 영민 씨가 쉰 목소리로 저에게 속삭입니다. 우리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냐고. 이 캄캄한 어둠 끝에 정말로 빛이 있기는 하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그 손을 더 꽉 쥐어줄 뿐입니다. 사실 저도 무섭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낯선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온몸의 심경이 곤두섭니다. 혹여나 공안들이 들이닥쳐 수갑을 채우고 다시 압록강 넘어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끌고 갈까봐 두려워 미칠 지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자유라는 게 저 높은 철조망 너머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어야만 오늘 밤을 버틸 수 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기도합니다. 종교 같은 건 잘 모릅니다만 그저 하늘을 향해 빌고 또 빕니다. 제발 내일 아침에는 이 문이 열리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줄 희망의 손길이 나타나 달라고 말입니다. 공기는 여전히 탁하고 눅눅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눈을 감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 듯한 쇳소리에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눈을 맞추고 숨을 죽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막인지 아니면 우리를 올가맬 또 다른 덫인지 알 길은 없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생존을 향한 긴장된 기다림 속으로 침잠합니다. 그토록 긴 시간 동안 꿈속에서만 그려보던 그곳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이름조차 생소했던 그곳의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밝은 빛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북쪽의 밤거리처럼 전기가 부족해 껌껌한 것이 아니라 마치 태양을 실내에 옮겨다 놓은 듯 눈이 시리도록 환한 조명들이 저를 비추고 있었거든요. 옆에 있던 영철이 동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낡은 옷가지와 흙먼지에 찌든 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내일을 이야기하고 먹고 싶은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겠지요. 우리가 강을 건너고 산을 넘으며 등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에 가슴 졸이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눅눅한 흙냄새도 썩은 물 냄새도 아닌 아주 깨끗하고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그 공기가 너무나도 차갑고도 달콤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유라는 것이 단순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집 마당을 떠나올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며 등을 떠내던 어머니의 떨리는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다고. 여기는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이라고 어머니께 전해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바닥은 너무나도 매끄럽고 깨끗해서 제 발자국을 남기는 것조차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꾀죄죄한 몰골의 이방인을 보며 의아해하는 눈빛들일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누군가 뒤에서 저기요 라고 부르며 다가오는데 그 소리가 마치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경계심이 가득했던 제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살아서 이곳에 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닥에 닿는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세상이 저를 환영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영철이 동무를 보며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로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거겠지요. 굶주림도 감시도 죽음의 공포도 없는 이 땅에서 말입니다. 공항의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제 발걸음이 너무나도 가벼워서 마치 하늘을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려는 모양입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공기였습니다. 북한에서 맡았던 그 눅눅하고 매티한 냄새가 아니었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와 매끄러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냉기,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향해 총구를 겨누거나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멍하게 만들더군요. 인천국제공항의 그 화려한 면세점 풍경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처음 그곳에 발을 들였을 때 여기가 지구가 맞나 싶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조명 아래 사람들이 웃으며 물건을 고르고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죠. 저 사람들은 평생을 거대한 감옥 안에서 살았다는 생각 따위는 해본 적도 없겠죠. 그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가 저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덜덜 떨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평생을 거대한 감옥 안에서 살았다는 생각 따위는 해본 적도 없겠지요. 그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가 저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덜덜 떨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두만강의 차가운 물살을 가르며 등 뒤에 꽂히는 총알을 피하느라 숨이 턱 위까지 차올랐던 사람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고 옆 사람이 사라져도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었던 곳. 조금만 삐끗해도 아우지 탕벙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곳으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에 밤마다 심장이 쪼그라들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들이 새처럼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짐 보관소 구석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동무도 저를 보더니 같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더군요.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 비로소 우리가 살아서 여기 도착했구나. 우리를 옥죄던 그 거대한 감옥의 담벼락을 드디어 넘었구나. 그렇게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눈물을 훔치려는데 손등에 닿은 온기가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눈물을 흘릴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슬픔도 사치였고 고통도 숨겨야만 했으니까요.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던 이웃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자유를 나눠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원통하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음을 그치고 일어서야 하겠지요. 저 앞에 있는 자동문이 열리면 비로소 진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곳은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법칙으로 돌아가겠지요. 낯선 언어와 낯선 풍습,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새로운 삶이 저 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젖은 눈을 닫고 가방을 고쳐맸습니다. 이제 감시자의 눈초리도 밤마다 찾아오던 악몽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 만들어봐야 할 내일만이 남았을 뿐이죠.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 밑에 닿는 바닥의 감촉이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